예전에 정강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본처 소생인 자기와 여동생을 너무 구박하고 못 살게 구니까 집을 나왔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얻어먹고 훔쳐먹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곡성에 관음사라는 절에 가서 스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출가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불법은 큰 절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해인사 강원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강원에서 뜻밖의 아주 좋은 도반을 만납니다. 마음도 곱고 바르고 도심도 깊고 또 아주 준수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둘이 또 이끌리는 바가 있어서 평생의 도반이 돼서 탁마하면서 도를 이루자고 그렇게 약조를 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가 일제 때였는데 구한 말에 궁중에서 상궁이었던 여자가 해인사 기도를 하러 왔대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긴 했지만 절세의 미인이라고 할 만큼 젊은 스님들이 보기에는 예뻤던가 봐요. 근데 이 도반이 그 여자를 보고 반해서 지내다 보니까 상사병이 생긴 거예요. 그 여자는 3, 7일인지 얼마쯤인지 기도를 하다가 이제 끝나고 가버렸어요. 다시 만날 기약도 없고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한데 이 도반이 거의 죽노릇은커녕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로 폐인이 돼가지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헛소리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타이르고 야단치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스님의 다비를 하고 나중에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 천도 법문에 조실 스님이 그런 법문을 하셨대요. 생사는 누구나 피할 수 없고 앞뒤 없이 오는 것이어서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이 생사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부처님의 법을 가장 빨리 증득하는 길은 화두를 답하는 것이다 하면서 조주스님의 무자를 들어보이셨어요. 조주스님도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도를 닦는다고 태항산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도반인 달성하고 같이 죽기 살기로 정진하다가 도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도닦는다고 길을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로구나 하고 스승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 남전에 가서 보온선사를 만나 뵙고 이 마음이 곧 도다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년에 관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상을 열어가지고 제자들을 교화하는데 그때 젊은 스님이 거기 수행하러 왔어요. 문원이라고 했는데
조유스님 보니까 전생의 그 달성인 거예요. 근데 달성은 거기 와서 지내면서 보니까 조유스님은 특별하게 법문을 안 하시고 누가 물어보는 말에만 지나가는 말처럼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법담이랍시고 뭐 이런저런 논쟁을 많이 했던가 봐요. 걔한테 불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문원이 이건 조유스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첫 인사를 드리면서 스님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조유스님이 없다, 무 하셨는데 이 말 끝에 깨쳐버렸어요. 문원이 그냥 와서 큰 스님 한번 뵙고 그 하나의 질문 던지고 무 하는 데서 깨쳐버렸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를 이제 그 해인사의 조일 스님이 천도 법문으로 하시니까 정강 스님이 크게 발심을 했어요. 아, 이거 내가 깨쳐야 되겠다. 정말 궁금하구나. 전생에 도닦는다고 그러다가 죽었던 달성이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깨쳐버렸다는데 도대체 뭘 깨달은 걸까? 주스님이 무라고 한 뜻은 뭘까? 일체 중생이, 일체 만물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무라는 말은 걔한테 불성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크게 의심이 나서 참고를 하다 보니까 강원에서 이제 경전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 틈틈이 이제 법당에서 수행을 하다가 법당에서 또 예불도 하고 사람들이 참배를 하고 들락날락하고 하니까 법당 뒤에다가 좌복을 놓고 거기서 죽기 살기로 이 무자화두를 밀어붙였어요. 너무 뚝심으로 그렇게 다그치고 하다 보니까 상기가 심하게 돼가지고 머리 정수리가 터져가지고 피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근데도 어떻든 너무 절실한 문제고 죽은 도반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조조스님과 문원스님을 생각해도 그렇고 정말로 알고 싶어서 일념으로 그렇게 하다가 깨쳐버렸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이제는 뭐 생사고 뭐고 다 꿈속에 귀신 같은 거, 귀신 방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법회 날 조실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시려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21살짜리인가 그 어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법문을 했어요. 이 일은 천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하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하는 것이냐? 무엇이 하는 거예요? 이 먹고 이것을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걸 이목고라고 하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주양자로 밥상을 치고 내려왔대. 그 뒤로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어요. 큰절에 어른 스님도 다 놀래고 조실 스님도 하시고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지냈어요. 해인사 아래 홍류동이라는 곳에 여관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기생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이 깨친 거를 가서 은사 스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좀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방학을 했는지 다시 전라도 쪽으로 왔어요. 관음사 가기 전에 곡성에 또 태안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서 법당에 참배를 좀 할까 하고 가다가 문득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어디 있나 하고 보다가 그냥 법당 앞에서 오줌을 놓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법당에서 사시마지를 올리고 주지스님이 나오시다가 본 거예요. 보고는 이런 땡중놈이 부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치니까 주지스님이 정강스님이 태연히 그랬대요. 지금 부처님 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 가서 오줌을 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스님이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제 막 지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식들한테 인가도 받고. 근데 나중에 망공 스님에게 찾아갔다가 망공 스님이 이런 놈이 깨쳤다고 돌아다닌다고 당장 나가라고 막 호통치는 데서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또 분발해서 마침내 이제 제대로 깨치셨다는 거예요. 정강 스님이 스스로 이렇게 일대기 법문을 하신 게 있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어디예요? 무엇이 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평상심, 평상에 우리 쓰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조주가 남전에게서 깨쳐가지고 남전에 법을 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란 곧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처되기를 구하고 출가도 하고 수행을 하고 견성성불한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부처란 무엇인가? 부처란 곧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나 부처나 마음이나 말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뭘까? 이게 뭘까? 지금도 이게 있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입 없고 화두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로 해봐야 다 말일 뿐이고 진짜 그게 아니죠. 진짜 그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 누가 다시 일러보아라 그럴지 모른다고요? 다시 일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봄이 오면 매화가 피우고 가을이면 단풍이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들이 다 마음이니까 마음의 모습이니까 천 가지 만 가지로 있는 그대로의 보이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 다시 일러봐라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지산은 동해 속에 처박혀 있고 서해 바다에서 곰이 포효한다. 네,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침에 아침밥 먹고 낮에는 점심 먹고 저녁이면 호흡을씩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강 스님이 법당 앞에서 오줌을 누운 것은 뭔가 아직 다 꿰뚫지 못한 거예요. 빨리 마음 공부를 진실하게 해가고 다 일을 마쳐서 이게 분명한 자기 존재가 되고 자기 살림이 되고 보살의 생사로 펼쳐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켰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우원이라고 전두환 손자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인스타그램에 뭐 이런저런 자기랑 자기 지인들이 미국 유학 온 돈 많은 집이나 권세 있는 집 자식들이 와서 마약하고 성매매하고 아주 문란한 비도덕적인 범죄에 가까운 그런 짓을 일삼고 있다고 그런 걸 고발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깜짝 놀라서 계속 보니까 자기 아버지 전재용 그리고 할아버지 전두환 이순자 할머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온 일을 폭로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폭로하는 것이 그냥 약개운이나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반성이 혹은 양심의 자각이 있어서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의 부도덕한 생활이나 전두환 자기 할아버지가 벌였던 그 일들의 범죄성을 고발하는 거였어요. 그 말하는 것이 아주 조리가 있고 진실해 보이고 대부분 다 자기가 본 한에서는 사실대로 그 진실로 그게 문제라고 여겨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여서 계속 따라가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죠. 다 보진 않았어도 뉴스에서 이렇게 나온 걸 몇 가지라도 보셨을 거예요. 며칠에 걸쳐서 계속 따라가면서 보면서 참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가진 어떤 도덕성이나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 사람이 살면서 저지르게 되는 죄악, 그리고 그런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벌, 과복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고, 그 점점 이제 그 사람이 음, 치기 어린 어떤 청년이 아니고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하는 도중에 자기 방에 십자가도 보이고 또 이제 가끔 전두환이나 자기 아버지나 다 그 범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런 죄를 받겠다고 말하고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특히 이제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막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것들을 방탕하게 턱없이 호화로운 생활이나 뭐 마약이나 성적인 문란한 쾌락에 젖어가지고 그 사는 것을 성경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아버지는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고 미국으로 와서 이제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기만적인 것이고 부당하게 번 그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고 그런 재산으로 여전히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지속하려고 하는 아주 극악한 그런 짓이라고 자기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 자기 이제 건강 상태가 우울증도 앓았고 거의 치료되면서 이제 벗어나면서 정신과 약이 잘 맞지 않은데 누가 마약을 보내서 먹어보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서 이제 어떤 자각이 왔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또 이런 걸 고발해야 되겠다. 내가 한 악에 대해서 이 사회로부터 범죄와 응징을 받고 나부터 감옥에 가고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방송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어, 마약을 복용하고 뭐 여러 가지 환각 증세를 보이고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왔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의식 불명 상태고 병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호흡도 못하고 막 하다가 지금 그 상태는 넘겼는데 회복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사람의 그 종교성 막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제가 떠올린 말은
이런 게 예수 현상이로구나 하는 거였어요. 예수 현상이라는 말은 도올 선생으로부터 들은 말인데요. 어, 사실은 기독교의 교리, 또 예수의 행적, 뭐 이런 것이 되게 묘연하잖아요. 그 근거들을 찾기가 어렵고 베일에 쌓여 있고,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하면서 계속 그거를 포장하고 또 어떤 건 감추고 어떤 건 과장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해 온 것이 기독교 역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런 가르침을 펴고 그런 기적을 보이고 그렇게 태어나서 또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때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뭐 철수 같은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철수, 저기도 철수, 뭐 김철수, 이철수, 박철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 말이 이제 뭐 중동이나 뭐 그쪽에서 어떤 지방 출신의 아무개 하고 이제 흔히 불렀던 말이긴 한데,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아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해도 어디 대구의 철수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 보였는지 이것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굉장히 어, 위태로워졌잖아요. 중세까지는 뭐 이래저래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삼일체니 뭐니 막 해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신의 아들로 신격화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세계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귀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 뭐 천국에도 가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자체가 정말로 그런 살았던 인물인지 아닌지,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짜집게 된 것인지, 성경 자체도 성경 그 편집의 역사가 있잖아요. 계속 이 경을 넣고 빼고 하면서 지금 이 성경이 됐고, 그러니까 그 말들을 다 증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구나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합리적인 실증적인 그런 사고가 이렇게 형성된 이 마당에서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근데도 이 예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신앙이 되고 또 상업적으로도 팔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선 이 삶 속에서 다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리스도로. 기독교라고 하는 말도 그리스도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종교란 뜻이에요. 원래 이제 그 중동 지방에 유대교가 있었고,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에서 그 신학적인 기초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구약의 어떤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그전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내 메시지를 전하고 나중에 또 왕을 세워서 유대 나라
백성과 내 백성으로 이렇게 국가를 이루고 해나가게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직접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을 구제하거나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왕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했고, 그 왕이 죽기 전에 어, 내가 이 세상에 육화에서 나타날 때는 처녀가 애를 낳고 그 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왕 죽어 살았을 때 안 나타났어요. 임마누엘이 안 나타났다고. 그 4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나온 거예요. 평범한 목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종교적으로 천재여서 어린 나이에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대화나 논쟁에서 다른 사람들 압도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성경에 약속된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육화에서 나타난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지 그 가르침을 보고. 근데 예수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신의 아들, 신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굳이 자기를 지칭할 때는 인자라고 했다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이문열이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 아시죠? 아스페르츠인가 뭐 그런 사람이 종교적인 그런 천재처럼 또 다른 예수처럼 등장해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도 그때 당시 유대교의 성직자들이나 그 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중해 주변으로 그게 조금씩 전해지다가 나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본 적도 없고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던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시큰둥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어디 가다가 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요한에 의해서 많은 그 신약의 서들이 나타나고 예수의 가르침이 재해석되고 또 이제 퍼져가지고 로마에까지 받아들여지고 로마의 국교로 막 공인이 되고 하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죠. 그래도 이제 유대교들은 예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여전히 기독교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흘러오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제 개신교가 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화연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믿음일 뿐이지 예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이렇게 이제 포장되면서 삼위일체 설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현상이라는 건 뭐냐? 그때 당시에 유대사회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 토양이나 기후가 너무 적박해요. 그냥 비가 조금만 안 오면은 원래 비가 이제 워낙 적지만 풀이 다 말라버려. 보면은 풀이고 뭐고 작물이고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살아있지를 못해.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비가 한번 오니까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건 기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만 보고 하늘에 생명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사람들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기대할 것이 없어. 땅에서 뭘 우리가 해가지고 뭘 해볼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해. 그런 토양에서 예수가 나타났고, 나중에 마호메트가 나타났고, 마호메트의 가르침도 이제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의 가르침 중에 극히 일부, 예수도 이제 그 전에 이사야, 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그 선지자로 마호메트가 나타난 거예요. 마호메트가 또 하나님한테서 혹은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대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이 다 합해져가지고 코란이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혹은 알라인지 뭐 그런 거 불분명한 거예요. 너무 불분명하니까 이제 나타난 그런 그 성인들 혹은 뭐 예수나 마호메트 같은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절대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종교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도 마호메트 직계 후손들만 그렇게 이제 지도자가 되는 시아파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이렇게 종교적인 성취나 리더십이 있으면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순위파 막 이렇게 갈려가지고 지금도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그 중동의 척박한 토양에서 나타난 종교들이 도대체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 너무 척박하고 목마르고 희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요원해 보이니까 그냥 만들어낸 그런 신앙 같은 것이라고. 근데 이제 예수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만들어져.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미국 드라마 아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되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거의 마술에 가까운 그런 기적을 조금 보여주고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탁 꽂히는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씩 툭툭 뱉을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현상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신학도 많이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발전해 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성경의 옛 기록이나 뭐 사람들의 신앙 이런 걸 어떻게 지탱하고 유지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발전해 오던 신학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안병무라고 하는 그 한국신학대학의 교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안병무라는 분이 살았던 일제 때나 그 북한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쫓겨나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막 했던 어, 전쟁통 그 전후에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예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중동의 그 1세기에 있었던 것과 거의 뭐 다름없는 척박한 사회 환경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갈구하면서 예수라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옛날에 전태일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척박한 노동 환경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분신자살하고 한 사람들을 예수 현상을 보이는 인물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렇게 그런 예수 현상에 주목하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처럼
혹은 전태일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전우원이라고 하는 전두환 손자를 보니까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지금 예수 현상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묻어가지고 그럭저럭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와서 그렇지 냉정하게 뜯어보면 그게 살만한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것저것 내 것이라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쓰고 살아온 거 이게 온당한 거였어요. 그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 걸 빼앗은 것은 없었어요. 다 자신 있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쓰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데 거기서 이제 터무니없이 많은 축제를 하고 막 그걸 쓰고 살아오고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그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교회나 종교가 협력하고 같이 작당해가지고 같은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똑같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 그 전두환 아들이 전재국 큰아들, 그다음에 두 번째 딸 전효선, 세 번째가 전재용, 이 전우원의 아버지, 그리고 네 번째가 전재만이래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재산은 전재국 큰아들한테 갔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 전재용은 주로 채권으로 많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바꿔서 이제 돈으로 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자기 큰아버지 전재국이 가지고 그 운영했던 시공사라는 출판사랑 또 뭐 허빌리지라는 곳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이고 또 뭐 크루즈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했고 자기 아버지는 사업에 수완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말아먹고 막 그랬지만 결혼을 세 번씩이나 하고 중혼하고 바람 피우고 자기 어머니인 최정혜인가 하는 여자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유명한 탤런트 박상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미국에서 이쪽에서는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결혼해버리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어릴 때 보니까 할머니 집에 가면 자기 엄마랑 그러니까 이순자 며느리들이 서로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떨고 막 그러면 얼마나 아양을 떨었는가에 따라서 갈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줬다고 자기도 설에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으로 한 천만 원씩 받았다고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랑 뭐 가족이 뭐 어디 가서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계속 그렇게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고 막 그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됐을까. 또 여기저기 자기 그 연희동 집에 있는 경호원들이나 이제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들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배드민턴 같은 걸 치고 할 때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불러다가 어떤 사립학교를 일요일 같은 때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배드민턴장을 매트를 다 깔아가지고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코치를 받고 가족들 다 그 경호원들이 다 경비서고 취재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끝나면 국가대표 선수는 몇백만 원씩 주고 그런 식으로 다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이 뭐 그 전우원은 몇십억을 가져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몇백억을 가져 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몇백억 가져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되게 전두환이 씀씀이가 컸다고 하거든요. 제가 중노릇 하면서 들은 말인데 예전에 검사에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전두환이 방문하고 나서 가면서 절에다가 돈을 이제 금일봉을 시주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근데 그때 그 주지스님이 그걸 열어보고 깜짝 놀랐대요. 10억이 들어있어서. 근데 그래서 거기서 1억만 원주스한테 아 이렇게 큰 돈을 주고 갔네 하고 이제 주고 나머지 9억 가지고 자기 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절도 제가 가봤어요. 근데 돈을 쓰고 살았는데 그렇게 몇백억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10억을 그냥 어디 절에 갔다가 줘볼 수가 있냐고. 어제 또 더 탐사라고 하는 그 보니까 어, 전두환이 이제 그 구속될지 몰라서 백담서에 도피해 있었잖아요. 제가 막 출가했을 때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전두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라디오 같은 데서는 전혀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데 박정희 죽고 나서 광주 쪽에서 전남대, 조선대 이런 데서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데모를 하고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근데 뭐 데모하면서 형들이 부르는 뭐 데모가 이런 걸 보니까 전두환이 물러가라 훌라훌라 막 그러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누구지? 근데 나중에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뭐 위원장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12 사태로 정승화 군부를 제압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는 안기부 어 지금의 그러니까 군대 내 정보 조직 기무사 같은 데였죠. 안기부장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별을 4개 달고 자기가 다 장악을 해가지고 신군부를 이끌고 그러다가 이제 광주에서 그런 저항이 심해지니까 이제 공수여단을 끌고 와가지고 광주를 쓸어버렸죠.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다른 데서는 알지도 못하고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통제해서 다른 데 사람들은 광주에서 폭도들이 막 그랬다는 말을 듣고 저 광주 저 미친놈들 다 쓸어 죽여야 되는데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형이 전남대 학생이었는데 그 광주가 폐쇄되기 직전에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형은 안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이제 낡은 트럭을 빌려가지고 트럭 뒤에 짐칸에다가 짐인 것처럼 실어가지고 광주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도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막 해서 이제 다 집에 왔거든요. 우리들은 앞에 타고 왔죠. 어린 학생들이니까. 근데 광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보면 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에 방송만 나오고 뉴스 같은 데서 광주에 폭도들이 있어서 뭐 어떻게 군인들이 위협받고 해가지고 자기 방어 목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고 막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들리는 소문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 경상도 쪽에 공수부대원들이 투입돼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다 쓸어버린다고 막 그러고 임산부를 막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꺼내서 들고 다니고 막 그런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듣는 소문하고 일치하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북한 방송이더라고요. 채널 막 돌리다 보니까 북한 방송이 나오는데 북한 방송에서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광주 돌아가 가지고 다시 확인한 거하고도 다 일치하는 얘기만. 지금 세월이 막 몇십 년 흘러가지고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북한에서 간첩들이 넘어와가지고 주도해가지고 했다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후에 군사 작전권을 다 미국의 유엔군에 양도해 버려서 우리나라 군대가 막 그렇게 큰 병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막 이리저리 하는 거 절대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묵인하거나 조종하거나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전혀 그런 광주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발뺌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미국의 기밀 문서 같은 게 드러나고 하면서 그때 그런 비밀 그 정보가 저장되던 데를 체로키 문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체로키가 뭐예요? 미국의 인디언 종족이잖아요. 미국이 미국 대륙을 장악하려고 인디언을 다 학살하고 할 때 그게 학살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 북한의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만큼이나 모든 걸 다 이제 보고 있잖아요. 미국의 정보력으로. 근데 북한에서 이상 징후는 없다고 나오고 있다고. 전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박정희가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었고, 유신 이후로는 특히 이제 아주 강한 독재를 펼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희생시키고 요인들을 제거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박정희가 번 돈, 박정희가 모아들인 비자금, 이게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할 거예요. 박정희가 친일, 친일 분자잖아요. 공산주의자였고. 처음에 박정희가 학교 선생을 하다가 견마지 충성, 개나 말같이 충성을 하겠다고 혈서를 써서 보내가지고 만주공고한 학교에 입교했다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왜 그렇게 군인이 되고 싶어 했냐면 박정희 형이 박상희인데 박상희가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제에 걸핏하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본 놈들 혼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군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공부를 잘하고 뭐 이래저래 야심 있는 사람이니까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일본 또 육사에 갔어요. 그래서 3등인가 하고.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이긴 하죠.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두뇌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숙군, 그러니까 이 해방되면서 일제 때 공무원이나 경찰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 분자들이었고, 그리고 기반이라든지 집안이나 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지식인들은 독립운동하고 뭐하고 이렇게 막 하던 사람들은 많이 군인이 됐다고.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이래저래 하니까. 근데 그 군의 내부가 엄청나게 많이 어, 좌익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많이 좌익이어서 그랬고,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야말로 이 봉건 잔재라든지 혹은 비민주적인 온갖 것들을 다 청산하고 정말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길은, 확실한 길은 공산화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군대 내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성급부터 이제 저 말단 사병들까지 대부분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남로당 명부를 박정희가 넘겨버리고 이제 숙군 작업할 때 자기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이제 박정희의 그 능력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 이런 걸 미국에서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5.16 쿠데타는 거의 미국의 방관이나 지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무 저항도 없었잖아요. 거의 총소리도 안 나고 그냥 무혈 입성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해버렸죠. 박정희가 그렇게 쿠데타에 성공하고 나서 미국에 이제 케네디 만나러 가면서 일본에 들렀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만주 군관학교의 교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근데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술을 따라 올리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교장 선생님 덕분이었다고. 저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하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인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박정희 마음속에는 그런 건 있었던 거예요. 못 사는 조선, 못 사는 대한민국, 이걸 부흥시켜야 되겠다. 근대화해야 되겠다. 그런 모델을 요시다 쇼인 같은 사람한테 찾은 거예요. 일본 근대화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 군국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일본 제국을 막 그렇게 이제 옛날 임진왜란 때뿐만 아니고 옛날 백제 사무라이 정신 막 이런 걸 되살려가지고 힘으로 무력으로 주변을 다 장악하고 큰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일본을 이렇게 제국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본 쪽에서 보면 대단한 인물들이고 애국적인 인사들이고 막 했을지 모르지만 조선 사람이 그런 걸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고 할 건 없잖아요. 조선은 조선의 처지가 있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조선의 정치가들은 정치를 하고 해야지. 뭐 배우는 것까지 좋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까지 굴욕적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여튼 일본에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뭐 포항제철 같은 걸 세우고 고속도로, 일본이 그렇게 했듯이 한국전쟁 때 돈 벌었듯이 우리는 월남전 때 가가지고 뭐 이래저래 한국 사람들의 피를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경부속도로 깔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도중에 너무 많은 돈이 박정희의 개인 비자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지강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물러가고 노태우 정권 때인가 그때 이제 전두환이 음, 박정희 때부터 그랬지만 근두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 가지고 우선 주거가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판잣집 짓고 막 그냥 천막에서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좋은 데서는 살 수 없으니까 산이나 뭐 막 달동네 막 그런 데서 그렇게 사는데 이제 조금씩 집값이 올라가면 돈 가진 사람들이 그런 데에다 재개발하려고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 다 쫓아내요. 집을 헐고 막 그냥 포크레인 동원하고 사람들 철거반들 동원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 때도 그랬는데 전두환 때도 그렇게 했고 박정희가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 이 만주에서 그 만주국이 있었잖아요. 그 만주국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한테 새마을 운동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때는 그 박정희 때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을 이어받아 가지고 정경환, 전두환의 동생이 그 새마을 운동을 이어받아서 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투기를 하고 막 무모하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경환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갔다가 7년형인가를 받았는데 2년 남짓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보석돼 가지고 풀려났어요. 그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호화스럽게 막 대접받으면 자유롭게 그렇게 했을지 모르죠. 근데 지가홍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이 사람들 막 철거민 출신이고 하도 뭐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니까 어서 절도하고 어떤 때는 강도하고 해가지고 그런 게 전과가 쌓이고 막 그러면서 그게 다 전과 몇 범인데도 그동안 턴 돈이 몇백만 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열 몇 명이 정경환이 막 그렇게 풀려나 버리는 걸 보면서 예, 이제 다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그런 전과 막 이런 거 합해져 가지고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거기다 또 전두환 때 이제 사회 정화하고 막 한다고 하면서 그런 폭력배들 잡아놓고 하면서 본보기를 보인다고 또 보안 감호, 보호 감호 뭐 이런 이름으로 형을 이제 더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받았으면 17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썩을 생각을 하니까 다른 감옥으로 이송 도중에 이 사람들이 탈옥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이제 처음에는 어디 산에서 그러다가 이제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방에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뭐 해치지 않으면서 뭐 좀 얻어먹고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이래저래 해서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탈옥했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해도 받고 대접도 받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을 숨어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아버지는 어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큰딸은 이제 그보다 조금 전에 들어오고 다른 가족들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있다가 이 아버지가 늦게 들어와서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래도 이제 아버지 해코지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보초 한 명 세워놓고 이제 밤늦어 가지고 잤나 봐요. 근데 보초 서던 사람이 깜빡 조는 사이에 아버지가 나가서 신고해 버렸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 총을 겨누고 겹겹이 에워싸고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질극을 벌이고 내 대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인질을 해치거나 막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갈 테니까 봉고차를 대기시키라고 해서 이제 대기됐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라고 이제 제일 막내를 보냈어요. 근데 막내가 가서 보니까 봉고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가서 이제 자수하고 그냥 어떻든 살아남으라고 내보냈는데 얘가 봉고차 없는 걸 알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걔를 향해서 쏴 발포를 했던가 뭐 체포하느라고 이제 막 무력을 행사하고 하니까 안에서 이제 지강원 주위에 있던 두 사람이 지강원 총을 뺏어 가지고 자기들이 자살을 해버렸어 두 사람이 그러느라고 이제 그 전에 지광원이 이제 그 공포탄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총알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광원이 할러데이라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고 막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근데 그건 여기저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썼던 거고 전경환 같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돈이 그때 해먹은 돈이 몇십억 탈세한 것만 해도 그 전에 재산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풀어주고 우리처럼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가지고 몇백만 원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탄 사람들은 징역 17년 가둬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억울해서 그런다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자해하려고 유리를 깨가지고 목을 그으려고 하니까 다 총으로 쏴가지고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막을 이제 TV 무슨 프로그램에서 파헤쳐가지고 보는데 예, 전두환 때 목동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도시 빈민들 막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목동에 보냈나 봐요, 처음에는. 거기다가 천막 같은 거 치고 막 그렇게 한 천막 안에서 가족들이 막 한 대여섯 명씩, 열 명씩 막 이렇게 살게 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그 목동에 또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걸 세운다고 그 사람들 다 철거 막 때려 부시고 끌어내고 막 한 거예요. 그 목동 개발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이 1조 4천억인가 됐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렇게 뭐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번 돈, 이것의 3배 정도를 그런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였대. 그러니까 목동 같은 데 그렇게 아파트 같은 거 나오면 그걸 재벌들이 사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세주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면서 돈을 불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자금이 조성이 됐었다고. 전두환 때도 그랬지만 또 전두환은 박정희가 이제 김재규한테 암살당하고 나서 그 수사를 했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안기부장으로서 수사해가지고 전두환은 원래 육사 11기인가 그렇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어, 쿠데타 지지선언 같은 걸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박정희 눈에 들고 나중에 월남전에도 갔다 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안기부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뭐 정보 같은 거 이런 것이 완전히 전두환 손아귀에 있었죠. 그냥 김재규가 막 그렇게 박정희 죽이고 막 이래저래 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박정희가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돈은 어,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나중에 이제 박근혜 탄핵하는 그런 국면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그리고 나머지 많은 돈이 최태민 박근혜한테 이렇게 넘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태민이 이제 그런 돈을 자기가 거의 뭐 경제공동체 같이 박근혜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박근혜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최태민을 최순실이 자기 언니하고 최순득하고 같이 죽이고 그 돈을 차지해버렸다고 최태민의 배 다른 아들이 그 문제를 들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수사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돈은 그 돈이고 어쨌든 청와대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쌓여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사하던 전두환이 6억을 딱 꺼내가지고 박근혜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엄청 전두환을 싫어하고 나중에 이제 전두환 그 수사하고 뭐 그때 이제 비자금 같은 거 이런 거 환수하려고 법을 만들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이 전두환이 백담사이가 있었잖아요. 근데特탐사에 어제 나온 그 보도를 보니까 어떤 제보자가 그때 이제 백담사에 간다고 이 이순자가 거기로 와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길 갔대요. 근데 왜 이 국립무용단인가 거기 있던 사람이 이순자를 만나려고 했냐면 이순자한테 돈을 좀 빌리려고 자기 빌딩이랑 뭐 이런저런 것이 다 넘어가게 생겨서 돈 한 50억만 빌리려고 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게 만나고 다 폐쇄돼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경호원이 몇 차례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 그게 될 것 같다가 나중에 못 빌려준다고 했대요. 못 빌려주는 이유는 너무 적은 액수여서. 그러니까 지금 구속될지 모르고 백담사에 피신해 있고 연희동에 그 돈이 있었다고 해도 이걸 어디다가 이제 감춰야 되는데 뭘 사거나 해야 되는데 막 뭐 몇천억이라든지 한 1조 원 되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사두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랑 50억 어쩌고 하니까 너무 적어서 안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남의 빌딩이 10억밖에 안 됐대. 근데 50억이니까 엄청 많은 돈인데 그건 너무 적은 돈이라서 안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제보자가 듣기로는 그 경호원한테 듣기로는 아마 한 수조 원 정도는 있는 것 같다고, 이순자 전두환 사람들한테. 근데 스위스 은행에 있는 비자금이 얼마라고 내가 들었는데 400조인가 그렇다고 했어. 지금 돈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막 물 쓰듯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10억씩 막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건 푼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쓰듯이 써도 전혀 이렇게 마르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이렇게 가지고 막 해온 거죠. 그 이 사람들이 그때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고발한 사람이 조웅이라고 하는 목사였거든요. 그 사람도 박정희랑 같이 쿠데타 했던 사람이고 거의 일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독재로 흐르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특히 이제 박정희 형이 어 박상인데 박상희의 승에 해당하는 사람이 황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남북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물꼬를 터본다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간첩처럼 몰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 사람이 조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미국 CIA에서 그런 회의도 있고 해가지고 미국 CIA에 가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기밀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로 이제 했던 얘기가 마약.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뭐 한국 같은 남북한 이 정권을 조종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중요한 수단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이렇게 마약 하면서 살고 또 박정희 일가, 박근혜까지 또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뭐 최순실, 최태민 막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마약을 북한으로 또 청와대로 이렇게 배급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신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고 뒤에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그 사람이 폭로한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낭설이면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보면 비로소 납득이 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이에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돈들이 사실은 이제 전쟁에 나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나가고 하면서 또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자국민을 희생시켜 가지고 그 군부의 무시무시한 권력에 사람들이 이제 치를 떨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갖다가 이제 바친 정치자금, 재벌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댄 비자금, 재벌들이 막 그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막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이제 그 대가로 갖다 바친 돈들, 뭐 이런 것이 다 합해져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정권 바뀌고 뭐 조사한다고 전두환 추징법 막 어쩌고 저쩌고 세 번이나 개정되고 해도 질질 끌기만 하고 다 기회 놓쳐버리잖아요. 지금 전두환이 죽어버려요. 이제 못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우원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그걸 법적으로 이제 다 고발해가지고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범죄자들을 이렇게 단죄하고
그러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범죄자들이 저렇게 살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사람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끼리 작당하고 카르텔 형성하고 서로 뒤를 봐주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봐도 되느냐. 자기가 목숨 걸고 이걸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로 자기가 마약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다 보여주고 결국은 경찰에 체포됐다고. 그러니까 이 일을 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건으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두고 철저하게 파시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 돈이고 국민의 돈이고 어떤 때는 혈세고 어떤 때는 핏값이고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갈취한 돈이잖아요. 세상을 보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삶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또 합법적인, 불법적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이렇게 안일했거나 혹은 그런 걸 애써 외면해 와서 뭐 그런 것들이 묵인되고 주장되고 더 확대되고 막 해왔다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떤 내 마음 속에서 정리하고 이런 처참한 심경에서 벗어날까. 그게 결국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또 수행해서 이렇게 얻은 안목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다 헛되는 것이죠. 그림자 같은 세계예요. 이것이 그림자라고 보면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에요. 꿈속의 일인데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런 통찰로는 어, 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다 헛된 거로구나. 그리고 내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뭔가 소유하는 것에 이렇게 탐착하는, 이것들을 이렇게 욕망하는 이 마음의 어둠으로부터도 그렇게 벗어나야 돼. 이게 다 헛된 것인데, 돈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닌데, 쓸데없이 막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막 물쓰듯이 쓰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즐거워요? 너무나 비참한 것이라고. 부도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무 저질적인 것이고, 그렇게 살면 지옥같이 느껴질 삶이 절대 행복하고 뿌듯하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로 내 죄악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내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려면 그냥 이게 다 공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공이라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고, 다 마음이니까 옳은 거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부처 아닌 것이 어디가 있냐고. 왜, 자 조용히 하세요. 왜 꼭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싸야 돼? 부처님 앞에서 오줌 누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다 공인데 뭐. 다 마음인데, 다 부처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세상을 살려면, 또 사람들을 교화하려면, 또 좋은 나라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다 바르게 분간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고 작은 거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정확하게 해나가고 자꾸자꾸 죄업은 떨치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끊임없이 깨어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이 마음을 잘 쓰고 살아가는 일은 그걸 포함하는 것이지. 이제 뭐 다 꿈이야. 뭐 아무데나 그냥 오줌 누고 남의 거 뺏고 뭐 죽여도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뭐 수조 원, 수백조든 뭐 몇백만 원이든 그건 뭐 다 숫자에 지나지 않지. 뭐 이렇게만 하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구도의 길에서도 진짜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고 빨리빨리 이걸 펼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냥 수행도 잘 못하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덤벙덤벙 세월만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좋다 뭐 그냥 세상 좋아졌네. 옛날에는 막 그 고생하면서 막 물기로 오고 모신꽃 타작하고 막 전하르고 막 그 개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냥 철철이 또 끼니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쌀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지 뭐 뭘 피곤하게 따져. 스님은 그냥 수행만 가르치지 뭐 저런 소리를 계속 뭐 빨갱이들 같이. 확실히 오오는 다 공이에요. 이 세상 색계잖아요. 물질 세계, 색성향 미촉법의 세계. 근데 세상이 그렇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보니까 세상이 세상이고 우리 삶의 터전이고 우리 존재 바탕이고 보고 듣고 하는 걸 수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이렇다 저렇다라고 분별한다고. 분별이 돈이 얼마다, 이건 옳다 그르다, 전두환 저 독재자 군부 독재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랬던 놈, 박정희 친일 기회주의적인 반공주의자 독재를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막 그랬던 사람 이렇게 분별하는 거 다 상이잖아요, 상. 그리고 뭘 하고 사는 거 이건 행위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의식으로 하는 거고 식,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이 벌어진 세계든 그걸 보고 듣고 분별하고 이것저것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식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본질은 마음뿐이고 벌어진 현상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환 같은 것이라고. 다 공이에요. 그러니까 세이 공이라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이 공이라는 것은 일체 고액, 일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통찰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통찰에 그냥 이르렀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열반에 들어가지고 꼼짝 없이 그냥 좋다 하고 아무 문제 없구나 하고 있으면 돼요? 다시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중생들을 건재하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한테 눈 뜨고 오온을 바로 보라고. 이게 다 실제가 아니라고. 추구할 만한 것도 아니고 집착할 것도 아니고 두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찾는다고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일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르게 다 색수상식을 온전하게 또 살려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이 곧 색인 거예요. 색이 공이기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불자가 된 우리들이 빨리빨리 그런 자각에 이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해야지 이렇게 오물오물 세상을 살고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따지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불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 그 전우원 같은 사람도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이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를 던져서라도 이 세상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장애예요. 우리는 못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가보고 자기를 던져보고 막 그럴 때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그건 기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의롭게 행동하고 뭐 죄, 죄를 받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바른 자세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불법의 깨달음은 정말로 일반에 자기가 이루는 것이고 이 모든 걸 다 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얻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예수 현상 이런 것에 그걸 바로 보고 정신 차려 가지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바른 일이고 하다는 것도 알아봐야 되지만 거기 멈추지 말고 부처님과 같은 색이 곧 공이라는 것을 통절하게 꿰뚫어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안목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중생을 건져야 된다고. 중생을 건지는 그 길에서는 모든 걸 다 바르게 살려내고 석상인식이 다 역연하게 우리 마음에서 인과대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 그걸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 보여야 된다고. 박정희한테 전두환이 배웠고 전두환한테서도 윤석열이 배워가지고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 일본 가가지고 한 것이 여러분들 그거 용납이 돼요?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그 각성된 사람들 요시다 쇼인이나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애국심, 뭐 제국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의라든지 혹은 방향 이런 것을 찾아내고 그런 걸 제시하고 사람들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 뭐 애국심 이런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근사해 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일본 놈들 밑에 기어 들어가요? 일본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동북아를 다 제패하려고 했던 야심이 패전으로 끝나버리고 처참하게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또 막 미국의 지원을 받고 미국 저놈들도 어떻게 그렇게 역사도 모르고
경우도 모르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런 걸 조금이라도 알고 맥락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한국을 분단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전쟁 뭐 이런 오랜 분단 정전 상황을 이렇게 유지시켜가면서 계속 이용하고 그러냐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복도 없고 지질이 억울한 사람들인데 근데 무슨 능력이 있는지 뭐 마음속에 무슨 좋은 비원이 있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력은 5위라고 한다고.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일본은 지금 한국에 추월당했잖아요. 근데 왜 또 일본 밑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저 지랄을 하느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 과거를 잊고 모든 일이 과거를 잊고 과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벌어질 수가 없어요. 과거를 바르게 냉철하게 제대로 봐야지. 그리고 그게 그냥 힘이 그렇게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어 가지고 그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고 부당한 일이고 한쪽이 한쪽을 희생시킨 일이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끌려가고 가서 유린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과거를 들춰 가지고 반성도 하고 그런 걸 떨치고 나서 그다음에 화해도 하고 파트너가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해야지.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관계를 보라고 어쩌고 하는데 독일은 얼마나 많이 반성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반성하고 있다고. 프랑스는 2차 대전 끝나고 그 나치에 조력했던 사람을 다 죽였어요. 다 감옥에 가두고.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왜 이제 다 과거를 묻자고 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정신 차려가지고 잘 살자고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냥 이렇게 마치자고요. 때가 됐으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